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어여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여기 썰밤 채널에 믿을 수 없는 경악할 사연이 참 많은 것 같던데 저도 숟가락을 얹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제 사연은 극악무도한 반전 사연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꼭 마지막 반전까지 들어주세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과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둘 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고 준비된 임신이 아니라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고 저와 결혼해서 책임지겠다며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임신이 아니어도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다며 반지를 끼워줬죠. 그 순간 저는 그 일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고 아기를 낳아 좋은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와 친정에 인사를 드리고 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저에게 가족은 엄마가 유일했는데 애를 가졌다는 이야기에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시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어린 딸내미가 사고쳐서 결혼을 하겠다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순간 남편 따라갈까 보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도 낳아서 잘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애기가 애기를 낳게 되는 꼴인데 내가 허허 웃으면서 잘했다고 해야겠니? 엄마의 걱정에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무조건 죄송하고 무조건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지수하고 태어날 아기를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난 놈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부자여서 지수 고생시키진 않을 겁니다. 염첩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아휴, 내가 여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죽이려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깊은 화가 묻어있는 한숨을 내쉬며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비 시댁에 찾아갔는데 강남에서 부자들만 산다는 주택거리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게 꼭 드라마 속 재벌들이 나오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남자친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그이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지 임신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본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너구나, 우리 아들 태진이랑 결혼할 애가. 둘이 얼마나 격렬하게 사랑했으면 벌써 혼수를 마련해 왔니? 정말 장하다, 아가. 네? 네, 맞아요. 제가 태진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수라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 전에 애부터 가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죄송은 무슨. 어여쁘고 귀여운 며느리가 생겨서 좋아. 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일걸? 그렇지, 여보? 아이,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요즘 결혼을 늦추는 시대라고 하지만 난 이른 나이에 가정 꾸리는 게 더 좋다고 봐. 애기랑 부모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더 좋다고도 하잖아. 지수 아가씨, 아주 잘했어요. 우리 태진이가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니까 잘 가르쳐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봐요. 결혼 준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시부모님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허락해 주셨고 제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견례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가까운 주말에 상견례 날짜를 잡았답니다. 사흘 뒤 한정식집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시부모님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딸 같은 며느리를 맡게 돼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이런 시부모님의 태도에 감동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신혼집과 혼수 이야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식은땀을 흘리기까지 해서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실례하겠다며 화장실에 가셨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지수야, 이 결혼 느낌이 좋지 않다. 꼭 결혼해야겠니? 네 시부모 될 사람들 말이야. 느낌이 쎄하다. 특히 네 시어머니는 안 좋은 기운이 그득한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신사적으로 날 대해주는 분들이라고. 괜히 느낌 같은 걸로 결혼 반대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엄마,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시부모님도 날 엄청나게 예뻐하는 거 봤잖아. 아유, 그렇긴 한데. 지수야, 엄마가 신기가 있는 거 알지? 예전부터 신병을 가끔씩 알아왔던 거 말이야. 저희 엄마는 신병을 오래 알아오신 분이었어요.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치료하려고 해봤는데 다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당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지금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여하튼 신기가 있는 엄마는 시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시부모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정말 안 좋다. 네 시아버지는 기가 좀 약하긴 하나 시어머니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엄마, 그만 좀 해. 우리 시부모님은 날 예뻐하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손주까지 직접 키우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엄마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 엄마, 무당되는 걸 거부했으면서 지금 딸내미 상견례장에서 파토 내고 나가라는 거야? 그 느낌 하나 때문에? 엄마,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가족들도 모두 좋다고. 나 이 집에 시집 가면 평생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이 어쩌고 하는 말은 그만하시고 기분 좋게 결혼시켜줘. 그러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또다시 내쉬며 자신이 무당도 아니고 괜한 느낌 하나 때문에 결혼을 파토내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저더러 시집을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한 달 뒤 바로 결혼식을 올렸고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에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휴학했고 남편은 대학을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이는 바람기가 있거나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믿을만 했어요. 제가 옆에 없어도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어서 예쁜 여자들이 학교에 많아도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책을 펴고 공부를 했어요. 학점 관리를 제대로 해서 대기업을 목표로 세웠거든요. 또한 제가 임신 중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물었답니다. 무난하게 태교를 잘했고 이듬해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안고 매우 기뻐하셨는데 친정엄마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은 낯설어서 그런 건가 싶어 묻지 않았는데 얼마 뒤 엄마가 큰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나 아무래도 신내림 받아야겠다. 내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우리 손녀에게 신병을 옮겨서 괴롭히겠다고 하더라. 꿈속에 장군신이 나와 경고했어. 뭐? 그럼 엄마가 그동안 우리 세리를 안아주지도 않고 멀리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신내림을 받으면 가까이 해도 되겠지. 그런데 지금은 내 신병이 손녀에게 갈까봐 멀리한 거야. 지수야, 아무래도 이 엄마가 무속인이 돼야겠어. 더는 미룰 수 없다. 엄마 괜찮겠어? 무당되는 걸 극도로 싫어했잖아. 하지만 어쩌겠니? 신이 꿈속에 나와 신내림 받지 않으면 내 손녀가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야. 다음 주에 신내림 받고 무속인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지수야, 이 엄마가 무당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직업이 무당인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
엄마는 자신의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신내림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법당을 차리셨어요. 저와 남편은 축하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한 채 연지곤지까지 찍은 엄마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외모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눈빛은 마치 맹수의 눈처럼 아주 강렬해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저를 마주한 엄마는 해맑게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시고는 자신의 손녀를 품에 꼭 끌어안으셨어요. 신내림 받기 전에 안지 못했던 손녀를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셨어요. 이제 엄마는 법당에서 지내게 됐고 그곳이 제 친정이 됐습니다. 한편 시부모님은 한 번도 불만 같은 게 없으셨는데 엄마가 무당이 됐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심하게 짜증을 부리셨습니다. 집안 망신은 물론이고 자신들은 기독교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어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어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았네요. 친정엄마는 매달 한 번씩 신혼집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하시고 말이죠. 다른 무당들은 한복을 벗고 외출을 하는데 왜 엄마는 한복을 고집하냐고 물었더니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복을 벗으면 다시 입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까봐 항상 입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끔 저희 집을 찾아오셨으니 동네에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무당이 사는 아파트라며 색안경을 끼고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부부를 피하는 이웃들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무당이 된 엄마를 싫어하셨는데 제 남편이 무당사위라고 알려졌으니 격분하시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예, 치수. 네 엄마는 왜 한복을 입고 싸돌아다니는 거냐? 무당이라고 대놓고 광고하고 다닌다면서? 내가 쪽팔려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 너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 줄 알아? 네 엄마한테 제발 좀 법당에서 나오지 말고 살라고 해라. 아니면 그 무서운 한복을 입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든지. 네? 그게 어머님, 저희 엄마가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한복만 입고 다니신대요. 올해까지만 그렇게 다니신다고 하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뭐야? 지금 1월달인데 앞으로 1년 내내 그 무서운 옷을 입고 활보하겠다고? 네 엄마가 자식들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우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야. 행여나 우리 교회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네 엄마한테 한복 입고 올 거면 절대 오지 말라고 해라. 어머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도 엄연한 종교인이라고요. 종교? 어디 이상한 장군 신인지 뭔지 아는 귀신 모시고 점을 치는 게 종교냐? 그건 사이비야. 사탄이 씌인 악의 물이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속인은 무조건 미친 종교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갈등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의 신내림 이후로 싫은 소리를 거의 매일 들어야 했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인데 한복 입고 오지 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고 기독교 집안인 시댁에 피해가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엄마가 소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경고한 말을 이런방구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제가 법당에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고 엄마가 신혼집에 오셔서 하루 놀다가 가시기도 했죠. 그렇게 지냈더니 한 달 뒤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씩씩 숨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흘린 채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 어디 아프신 거야? 지수야, 방금 네 시어머니가 불러서 사돈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내가 무당인 게 싫으셔서 쓴소리를 하려고 부르셨더라고. 뭐?
그래서 어머님이랑 싸우고 온 거야? 아니, 네 시어머니가 하는 말 가만히 듣기만 했어. 나더러 정신 나간 무당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입이 얼어붙어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 저는 엄마가 시모한테 쌍욕을 먹었다는 말에 격분했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엄만 당하고 있었어? 똑같이 욕도 해주고 싸움박질이라도 하고 나왔어야지. 아, 분해. 다음에 어머님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라, 지수야.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욕먹은 걸 일러 바치려고 온 게 아니야. 네 시어머니의 눈빛을 봤는데 새파랗더구나. 그건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는 눈빛이 아니야. 그 시퍼런 눈은 맹수 중에 아주 독한 맹수들만 지니고 있는 거야. 무당들도 기피하는 공포의 대상들이 있는데 네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눈을 가졌다고. 보통 내기가 아닌 건 알았다만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건 오늘에서야 확실하게 알게 됐다. 네 시부모님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소리다. 엄마는 사시나무처럼 두 팔을 벌벌 떨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딸, 몸 조심해야 해. 니네 시모 보통 인간 아니야. 엄청 무서운 인간이라고. 엄마? 우리 어머님이 화냈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 어머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야. 무서운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내가 본 그 눈빛 중에 가장 새파랗고 무서웠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보였어. 아직 신기가 부족해서 다 보이진 않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 같다고.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엄마가 부적 좀 써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너한테 들린 거야. 엄마는 부적지를 수십 장 꺼내더니 무슨 뜻인지 모를 글자를 휘갈겨 쓰셨고 수십 장의 부적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지수야, 이 부적들 절대 치워선 안 돼. 기운이 깨지면 사달이 날 수도 있다고. 알겠어, 엄마. 이제 좀 진정이 됐어? 그래,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구나. 지수야,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 네가 무사한지 꼭 확인해야 하니까. 엄마가 괜히 심하게 오버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엄마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숨겨둔 걸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찜찜하게 느낄까봐 일부러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같이 아무 일 없냐는 확인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내려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자주 가서 시어머니를 뵙고 돌아왔는데 시퍼런 눈빛은커녕 얌전하시고 교양 있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잘못 짚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서 김장을 배우게 됐어요. 어머님은 김장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이따금씩 직접 소량의 김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모 어깨너머로 김장소를 만드는 걸 배웠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해서 버무리는 것까지 잘 배웠답니다. 이윽고 저에게 돼지고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정육점에 다녀왔는데 시댁 현관 앞에서 시부모님의 대화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여보, 제대로 담갔네. 새애기랑 둘이 담근 거야? 응, 같이 담갔어. 근데 당신 말 재밌다. 담가버렸다고 하니까 꼭 우리 옛날 일이 떠오르네. 그 두 년 놈을 담가버렸던 거 기억나? 그걸 어떻게 잊겠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그 두 년 놈 때문이잖아. 옛날에 우리들은 진짜 날라다녔는데 그때가 그립네. 나도 가끔 누구 하나 조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억지로 참느라 혼났다니까. 얼마 전에 무당 사돈년 불렀을 때
김장하듯이 담가버리고 싶었다고. 아이, 무당년? 그년이 당신 보고 기겁하던데. 당신 기가 세긴 센가 봐. 무당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니 대단한 거지. 시부모님의 대화는 알아듣기 어려우면서도 소름 끼쳤습니다. 김장 담그듯이 누굴 담가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나. 친정엄마한테 년이라는 소리를 해가며 욕을 하질 않나. 진짜 기분이 나빠서 혼났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현관문을 열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방금 전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엄마의 경고와 시부모의 이상한 대화. 저는 엄마가 잘못 짚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부모님한테 사람을 붙였습니다. 미행하는데 도가 텄다는 흥신소장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과거도 파헤쳐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더 지켜본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별다른 게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매일 간다는 것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교인들에게도 조사를 해봤는데 시부모님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며 저에게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시부모님이 나눈 대화는 제가 착각하며 들어서 이상하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도 밥 먹듯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 뒤를 캐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일렀어요. 앞으로는 매일 전화하는 것도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1년 동안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엄마도 자신이 잘못 본 것으로 인정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거뒀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무당인 엄마가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본 거라 인정하셨습니다. 해가 바뀌고 딸의 돌잔치를 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이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엄마는 무속인이 되고 1년 뒤부터는 외출할 때는 한복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이에 시부모님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고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돌잔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잘 마쳤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시고 법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꽃구경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까지 셋이서 나들이를 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동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 식구가 한 차에 타서 지방의 한 벚꽃 축제에 가게 됐습니다. 만개한 꽃을 구경하며 거리를 거닐고 꽃내음을 맡으며 한참 동안 힐링을 했고 다시 차에 올라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은 이번에도 남편이 했고 조수석에 시아버지가, 뒷좌석에는 시모와 저랑 딸아이가 타고 있었죠. 뒷자리에 탄 저희 세 여자는 졸음이 쏟아져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만 정신을 차리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당탕탕 쾅쾅 소리가 나며 눈을 뜨자 앞에 트럭과 크게 사고가 났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무사했습니다.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가족들 중 크게 다친 건 운전자인 남편뿐이었어요. 그이는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119 구급차가 도착해서 일가족 모두 병원으로 가게 됐죠. 남편을 우선적으로 치료에 들어갔고 저와 딸, 시부모님도 검사를 받았어요. 다들 놀라긴 했지만 외상으로 보이는 곳이 없어서 진정제를 맞고 있었는데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해야 한다는 말에 시부모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이는 B형이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A형이어서 수혈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B형이어서 남편에게 수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A형 부모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 박태진 씨 수혈은 아내분이 하시는 겁니까? 네? 네, 수혈은 제가 할게요.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수혈을 시작한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수혈을 끝내고 링거를 맞고 깨어난 남편은 며칠 입원하고 퇴원하기로 했어요. 저와 다른 식구들은 진정제 맞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놀란 딸아이를 재우고 1년 전 친정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던 걸 말이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하니 무슨 사연인지 밝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먼저 친정엄마한테 갔어요.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 전하고 딸을 맡겼죠. 엄마, 우리 꽃 구경하고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어. 남편이 입원 중이야. 뭐야? 심하게 다쳤어? 너는 괜찮니? 우리 손녀는? 보다시피 우린 괜찮아. 나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하니까 엄마가 손녀 좀 봐줘요. 그래, 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 표정이 안 좋다? 다른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다쳐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 아이고, 너도 많이 놀란 모양이다. 병원 가서 박서방 간호하면서 너도 링거 한 대 더 맞아라. 응, 알아서 할게. 그럼 우리 세리 잘 부탁해. 그렇게 친정엄마한테 딸아이를 며칠 맡기기로 하고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이는 찢어진 부위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괜찮은지 물었더니 그이가 미소를 띠며 말하더군요. 여보 왔어? 난 아주 괜찮아. 당신 피가 날 살렸다고. 내 몸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치, 이제 좀 살만한가 보네. 그래, 내가 당신 살렸다. 우리 딸 세리는 잘 있지?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왔어. 근데 여보, 당신 부모님이랑 혈액형이 다른 거 알고 있었어? 혈액형? 우리 세 식구 모두 B형일걸? 아니, 당신 수혈하려고 할 때 시부모님이 둘 다 A형이라고 하셨어. 수혈해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당신 친부모일 가능성이 없대.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뭐? 엄마 아빠가 A형이라고? 그럴 리가. 분명 B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신 그 말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아무튼 시부모님은 당신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 여보, 당신 어린 시절 기억나? 혹시 입양되거나 그런 적 없어? 보자. 아기 때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때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가던 게 생각나. 더 오래전에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 그거 확실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 거의 확실해. 아무래도 두 분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고 음산한 기운이 많다고 하셨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뭐? 장모님이? 머리가 복잡해지네. 이걸 부모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나한테 생각이 있어. 사람 써서 알아볼게. 여보, 내가 알아봐도 괜찮겠어? 그래. 뭐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밝히려는 거니까 얼마든지 괜찮아. 그이도 자신에 대해 깊이 알고 싶었는지 저에게 잘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탐정을 고용했어요. 시부모님의 신상을 건네주며 알아볼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알아봐 달라고 했죠. 며칠 동안 남편 옆에 붙어 있으면서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에 든 자료를 저희 부부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의뢰하신 두 사람은 20년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적이 있던 분들입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데 두 분이 연락을 끊어버렸죠. 네? 저희 시부모님이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다는 말인가요? 이런 경우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든지, 진짜 실종이 돼서 행방불명이 돼 신분증을 도용당하든지 말이죠. 제 경험으로 보자면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신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럼 저희 시부모님이 가짜란 말인가요? 아니,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남편을 입양해서 산다는 건가요? 아, 머리 아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제가 알아보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신분을 판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장본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탐정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놀란 얼굴을 마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이는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난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친부모님이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부터 우리가 밝혀내면 돼. 당신 내일 퇴원이지. 시부모님이 내일 MRI 검사 받으러 병원 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둘이 시댁에 가서 뭔가를 찾아보자. 두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내가 누구 자식인지는 확실히 알아야겠으니까 뭐라도 찾아보자. 내일 본가 가보잔 말이야.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다음 날 시부모님이 병원에 간 시간에 시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이와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장롱안과 서랍장을 뒤져보며 시부모님의 과거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앨범을 장롱안 마지막 서랍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앨범이라며 바로 펼쳐보더군요. 첫 장을 열자 그이의 유치원 시절의 사진이 보였고 이후 성장하는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앨범에는 남편 한 사람의 사진만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침묵하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보다가 곧 중간에 끼어있는 젊은 남녀의 증명사진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같으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지는 낯선 얼굴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세히 보더니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 사람 우리 부모님이야. 지금 우리 부모님이라고. 얼굴이 조금 다르긴 한데 동일 인물이 맞아. 그럼 시부모님이 성형수술을 하셨다는 거야? 어머님은 턱도 사각이었고 쌍꺼풀도 없네? 그리고 아버님 머리숱도 많이 없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두 분 다 생판 다른 얼굴이라고. 얼굴이 다르긴 하지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틀림없는 엄마 아빠야. 앨범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다음 장 넘겨봐. 저는 그이의 말대로 앨범을 넘겨가며 다른 사진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웬 오래된 신문지가 비닐 사이에 끼어 있더군요. 누렇게 변질되긴 했지만 글씨는 잘 보였습니다. 부잣집 부부가 누군가의 습격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어요. 범인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고 그 집 아들은 실종된 상태라고 쓰여 있었죠. 순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지금 부모가 친부모님을 해쳤다는 걸 말이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두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저와 남편은 앨범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기로 하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시부모님이 떡하니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친정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새파랗게 보였습니다. 새애기랑 우리 아들 태진이 너희 손에 든 게 뭐냐? 안방에서 뭘 가지고 나오는 거야? 남편은 말 못하고 떨고 있어서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태진 씨 어릴 적 사진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앨범을 찾았어요.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같이 보실래요? 우리 새애기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네. 벌써 그 앨범 안에 있는 걸 눈으로 본 모양이야. 태진이도 마찬가지고. 이를 어쩐다? 평생 묵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버렸네. 아쉬워서 어쩌냐. 그동안 너희랑 행복했는데 이제 이별할 시간이 오고야 말았어. 어머님, 아버님은 누구세요? 태진 씨 부모님을 해친 범죄자들인 건가요? 그래서 훔친 돈으로 태진 씨를 데리고 도망와서 신분을 위조해서 살고 있던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시부모님이 서로 마주보더니 빙그레 웃었고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진짜 들켜버렸네? 새애기가 무당 딸년이라서 그런지 앨범만 보고 다 때려 맞추는구나. 그래, 새아가. 우린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도둑 부부였어. 20여 년 전에 네 옆에 있는 태진이 부모 집에 몰래 훔쳐갈 게 있나 들어갔지. 그런데 금고를 열었더니 골드바가 아주 그냥 꽉꽉 채워져 있더라고.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눈앞에 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부부는 골드바 모두 챙기려고 했는데 한 번만에 다 빼갈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우린 결정했지. 그 집 주인들을 해쳐버리고 골드바를 모두 챙겨서 도망가기로 말이야. 신분 세탁해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집 주인들을 해치우고 나서 쬐깐한 애기가 내 발로 기어 나오더라고. 나와 남편은 불임이기도 하고 그 집 주인들한테 미안해서 애라도 키워주려는 마음으로 태진이 데리고 나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식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단다. 너희들이 그 앨범을 찾기 전까지 말이야. 이젠 모든 게 밝혀졌으니 너희들은 살아서 여길 나가지 못하겠다. 시어머니가 저는 물론이고 친아들로 키웠던 남편까지 해치우겠다고 경고하더니 뒤에 감추고 있던 삽자루를 들어 보이더군요. 우리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거기에 너희 둘이 들어갈 자린 충분하니까 이제 편히 쉬거라. 그동안 즐거웠다, 아들. 그리고 새아가. 그럼 저승 갈 준비해라. 시부모님은 삽자루를 들고 저희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앨범으로 시어머니의 삽을 막았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피해 몸을 바닥으로 굴렸답니다. 각자 상대를 겨루게 됐죠. 저는 두꺼운 앨범으로 시어머니의 면상을 세게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바닥에 넘어져서 제가 그 위를 올라타고 앨범으로 따귀를 흠씬 날렸습니다. 이 나쁜 사람 같으니 내 남편의 부모를 해치고 여태껏 부모 행세를 해왔어? 당신들은 오늘 감옥에 갈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어. 이 새아가, 다 때렸니? 너무 약하잖아. 이젠 내 차례인가? 바닥에 깔려있던 시몬은 성경책을 꺼내서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라고 깨질 것 같았고 비틀거리게 되자 다시 성경책이 제 머리를 날렸답니다. 결국 옆으로 자빠지게 됐고 시어머니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얻어터지게 됐어요. 남편 쪽을 봤더니 그이도 시아버지한테 맞아서 반송장이 돼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기절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들어온 돌이 시아버지를 명중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한복을 휘날리며 등장하셨답니다. 엄마는 법당에 장식용으로 세워둔 봉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휘둘러서 시부모와 격투하셨어요. 상대가 범죄자들이니 쉽지 않긴 했지만 엄마는 자신이 모시는 신이 도와줄 거라면서 큰 소리를 내며 봉을 휘둘렀습니다. 치수야, 박서방, 괜찮어? 많이 다쳤어?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무당인 거 잊었니?
장군 신에게 기도드리던 중에 네 시부모가 너희를 공격하는 장면이 눈앞으로 지나갔다.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좀 늦었구나. 지수야, 조금만 참아라. 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봉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자 시어머니가 봉끝을 잡았습니다. 이 무당년은 처음부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년아, 너도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너희 셋 모두 우리 집 마당에 처박혀 각오하라고. 이 더러운 범죄자년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내가 모시는 장군신이 너희들이 한 짓을 모두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극악무도한 사이코들아. 오늘 제삿날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힘을 쓰자 봉을 쟁탈했고 그걸 휘둘러서 시부모의 몸을 가격했습니다. 마치 중국 무술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눈동자를 보니 장군신과 접신이 된 것 같더라고요. 몸놀림도 엄청 가벼워져서 이리저리 점프하면서 시부모를 제대로 패줬습니다. 이윽고 시부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시댁문을 열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가 시댁에 달려오면서 20여 년 전에 미제 사건의 범인이 있다고 신고했답니다. 제가 앨범을 형사들에게 넘겨주자 시부모의 옛날 사진을 보더니 지문조회를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의 이름이 아닌 범죄자 둘의 이름으로 조회가 됐답니다. 남편의 친부모를 해치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지 20여 년 만에 들통나서 체포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형사에게 악을 쓰며 수갑을 풀라고 했어요. 야, 이거 당장 풀어. 우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2000년도 8월 이후 사건부터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저 자식 부모를 해친 건 1999년도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자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두 사람 해외에 다녀온 기록 다 빼야 해요. 범죄 직후 위장 신분으로 1년 동안 중국에 있던 사실이 있다고요. 고로 공소시효는 1년 연장돼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서 따라 나오세요. 시부모는 공소시효를 1년 남겨두고 체포됐어요. 남편이 다쳐서 수혈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모든 죄에서 해방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두 사람은 바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는데 증거가 속속히 드러나면서 죄를 인정하게 됐고 곧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짜 시부모가 진짜 시부모에게 한 짓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하다고 판단해 영원히 사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이 선고됐답니다. 저도 충격이었지만 제 남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평생 부모라고 생각한 사람이 친부모를 해친 범죄자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런 인간 말종을 사랑하며 커왔다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남편을 심리상담을 받게 해주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날이 갈수록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남편을 위해 구판을 벌이게 했다며 법당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장군신이 보살펴 주실 거라는 엄마의 말을 믿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법당을 찾아갔답니다. 이윽고 엄마는 법당 뒷산으로 가서 구판을 준비하셨어요. 도와주는 무속인들 여럿이 북과 장구를 치며 시작됐죠. 잠시 후 담요에 덮여있던 작두가 모습을 드러냈고 엄마는 그 위를 올라가 높이 뛰어다니셨어요. 날카로운 작두를 그렇게 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게 신기했습니다. 여하튼 엄마의 구판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는데 잠시 후 엄마가 남편의 친엄마와 접신하게 됐어요. 목소리와 말투가 전혀 다른 여인이 된 엄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광씨가 그동안 태진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살아왔지? 그 말에 제 남편이 반응했습니다. 엄마? 진짜 제 엄마예요? 광식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엄마가 절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요.
그래, 광식아. 나와 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이 우리를 해치는 바람에 널 키우지 못했어. 아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그 인간 말종들이 부모인 줄 알고 멍청하게 사랑하고 살아왔던 제가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그들에게 준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 광식이 넌 잘못이 없어. 그러니 더는 슬퍼 말고 힘들어하지 말거라. 나와 네 아빠는 천국에서 편히 잘 쉬고 있으니 넌 아내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 되어라. 엄마. 남편이 울부짖자 친정엄마는 접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렇게 구판을 벌이게 되면 온몸의 기운을 모두 쓰게 돼 며칠 알아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지자 남편이 업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이는 접신된 친모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치유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구판은 끝이 났고 엄마가 써주는 부적을 집에 붙여서 남편이 잘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이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대학 생활에 충실했고 곧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가 남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지금 제 남편은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자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부모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던 김광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네요. 친정엄마는 무속인으로서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넓게 퍼져나가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엄마를 만나려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남편 내조를 열심히 하는 주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시댁의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렇게 무서운 사건은 이 채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여하튼 모든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